한 할머니가 낯선 사내의 등에 업혀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죠. 그때 할머니의 눈에 사내의 목덜미가 들어왔습니다. 달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난 동그란 흉터. 할머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그것은 20해도 더 전에 화롯불에 데인 자기 아들의 흉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야기는 염전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서해 바닷가, 이름 그대로 온 마을이 소금을 만들어 먹고 사는 곳이었죠. 갯벌 위로 햇볕이 내리쬐면 하얀 소금 결정이 꽃처럼 피어나는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강순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53, 바닷바람에 그을린 얼굴에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한때는 남편과 함께 제법 큰 염전을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박치수, 말수 적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레 병을 얻어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죠. 갯바람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남편을 이고지고 읍내 약방을 찾아다녔죠. 약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 최대 부자인 조자수에게 어선 세척값에 빚을 졌습니다.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치수가 순이의 손을 잡고 말했죠. 미안하오. 빚만 남기고 가는구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지도 못했죠. 눈물이 마를 만큼 이미 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빚은 고스란히 순이의 몫이 되었죠. 갚고 또 갚아도 이자가 불어나 결국 염전도 집도 전부 조자수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때 순이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태수. 총명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죠. 순이는 아들만큼은 서당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느라 서당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죠. 태수는 또래 아이들이 서당에 가는 모습을 매일 울타리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서당에서 천자문 읽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올 때마다 태수는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막대기로 땅에 글자를 따랐었죠. 순이는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태수는 자랐지만 서당 울타리 안으로는 끝내 들어가지 못했죠. 또래들이 붓을 잡고 글을 쓸 때 태수는 염전에서 소금을 날랐습니다. 원망은 소리 없이 자라는 법이지요. 태수의 눈에서 축축함이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것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순이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말로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태수의 밥그릇에 자기 몫의 반찬을 슬쩍 올려놓곤 했죠. 하지만 태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15살이 되던 해에 태수가 짐을 챙겨들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날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빚 갚느라 내 인생은 아예 생각도 안 하셨잖아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설명할 말을 순이는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평생 소금만 만들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말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순이는 그저 대문 앞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태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것이 15년 전 일입니다. 순이는 그 뒤로 조자순의 염전에서 품삯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갯벌에 나가 소금을 긁어 모으고 가마니에 담아 나르고 해가 지면 판잣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죠. 밥상 맞은편에는 항상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태수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놓지 않았지만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밥 한 그릇을 덮어서 그 자리에 놓아두었죠. 아무도 먹지 않는 밥이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순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만 있거라. 어디서든 밥은 먹고 다니거라. 그해 여름, 유례없는 태풍이 서해안을 덮쳤습니다. 사흘 밤낮을 몰아친 비바람에 마을 반이 물에 잠겼죠. 어선은 뒤집어지고 염전은 바닷물에 쓸려 나갔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새벽, 순이는 염전 피해를 확인하러 해안으로 나갔습니다.
갯벌 위에는 온갖 잔해가 널브러져 있었죠. 부서진 나무 판자, 찢어진 그물, 뒤엉킨 해초 더미. 순이는 한숨을 내쉬며 바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갈매기 소리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의 신음이었죠. 순이는 갯바위 틈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 좁은 틈에 아이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죠. 작은 손에 고운 명주 보자기를 꼭 쥐고 있었는데 보자기는 이미 바닷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죠. 손을 대어 보니 체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어찌 여기에? 순이는 재빨리 아이를 끌어안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직후라 새벽 바닷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지만 순이는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지요. 그리고 집으로 뛰었습니다. 판잣집에 도착한 순이는 가마솥에 물을 올리고 소금을 풀었습니다. 따뜻한 소금물에 적신 천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죠. 소금 장수 순이가 아는 유일한 치료법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눈을 뜨지 않았죠. 순이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히면 닦아주고 입술이 마르면 물을 적셔주었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순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여기가 어디예요? 살았구나. 살았어.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인데 아이가 눈을 뜨자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15년 동안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처음으로 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아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죠. 다만 잠꼬대처럼 할 만이 배 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아이의 목에 걸려있던 작은 은장도였습니다. 가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장도였는데 한쪽 면에 매화꽃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순이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관아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아이의 부모가 어딘가에서 찾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아이를 관아에 넘기면 어떻게 될지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아이는 관비가 되거나 누군가의 종이 될 것이었죠. 순이는 태수를 떠올렸습니다. 자기가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 그 못다한 마음이 이 낯선 아이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순이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키우마. 내가 이 아이 할미가 되어주마. 순이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은장도의 은자와 서의 서자를 따서 은서라 했죠.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태풍 때 바다에서 건져 올린 아이라며 재수 없다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운 사람이 남의 아이는 왜 데려다 키우느냐며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었죠. 장터에서 한 안악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당신애가 복이 없어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떠난 건데 이번에는 바다 귀신이 딸린 아이를 데려왔으니 꼴이 뻔하지. 순이는 그런 말을 들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의 말에 신경 쓰는 성격이 아니었죠. 하지만 은서에게 그런 말이 들릴까봐 장터에 나갈 때면 항상 은서의 귀를 자기 손으로 살짝 가려주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죠. 갯벌에 앉아 소금 결정이 맺히는 것을 한참이나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눈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순이가 소금 가마니에 무게를 재려고 저울을 찾을 때 은서가 가마니를 한번 들어 올려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37근이에요. 저울에 달아보니 정확히 37근이었습니다. 순이가 놀라서 다른 가마니를 내밀었더니 이번에도 정확히 맞췄죠. 장터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서가 소금 거래를 지켜보다가 순이의 소매를 잡아 끌었지요. 할머니, 저 아저씨가 속이고 있어요. 소금이 10근이라고 했는데 저울에 올릴 때마다 살짝 손으로 누르고 있어요.
실제로는 8근도 안 될 거예요. 순이가 확인해 보니 과연 8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상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상인이 발끈하며 따졌지만 은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울 왼쪽 받침대 밑에 납작한 돌이 끼워져 있어요. 빼고 다시 달아보세요. 확인해 보니 정말 돌이 끼워져 있었죠. 상인은 말문이 막혀 도망치듯 장터를 떠났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염전골에 셈이 기막히게 빠른 아이가 있다고. 사람의 거짓말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아이가 있다고. 순이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잠자리에 든 은서의 이불을 여며주며 순이는 혼잣말을 했죠. 너무 눈에 띄면 안 되는데. 이 불안이 나중에 현실이 됩니다. 이웃에 봉삼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70이 넘은 봉삼은 젊은 시절 관아에서 서기로 일했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뒷산에서 약초를 캐며 소일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몇 안 되는 마을 사람이었죠. 봉삼은 순이의 남편 치수와 어린 시절 친구 사이였습니다. 치수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순이를 멀리서 걱정해 주던 사람이었죠. 순이가 은서를 데리고 봉삼을 찾아갔습니다. 봉삼 어르신, 이 아이에게 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품삯 대신 소금 한 가마니 갖다 드리겠습니다. 봉삼은 은서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날부터 은서는 매일 아침 봉삼의 집에 가서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은서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쳤습니다. 한 달 만에 천자문 절반을 떼었고 봉삼이 묻는 글귀의 뜻을 스스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봉삼은 관아에서 30년을 일하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이 아이 같은 머리는 처음이었죠. 봉삼은 글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에서 쓰는 말씨, 상소를 올리는 법, 관리 앞에서 말하는 법까지 틈틈이 알려주었죠. 혹시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봉삼에게는 오래 묵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햇빛 아래에서 은서의 은장도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 봉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화 5잎의 가운데 별 모양, 봉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날 밤 봉삼이 순이의 판잣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죠. 강씨 큰일이요. 이 은장도의 문양, 해평 윤씨 가문의 문양이요. 내가 관아에서 일할 때 수없이 보았던 바로 그것이란 말이요. 순이는 해평윤 씨가 뭔지 몰랐죠. 봉삼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7년 전 이 고을에 소금 세금을 조사하러 내려온 관리가 있었소. 윤판관이라는 분이요. 강직하고 올곧은 분이었지. 세금 장부를 낱낱이 뒤졌는데 마을 사람들이 낸 세금과 실제로 관아에 올라간 세금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소. 그 빠진 돈이 전부 어디로 갔겠소? 조자수 주머니요.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거의 마무리할 무렵 윤판관이 어린 딸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소. 해난 사고라고 발표되었지만 사고가 아니었소. 배에 일부러 구멍이 나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소. 순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7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소. 입을 열면 나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으니까 그 침묵이 7년 동안 내 잠을 설치게 만들었소. 봉삼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윤 판관에게는 돌도 안 된 어린 딸이 하나 있었소. 그날 함께 배에 타고 있었다고 들었소.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고. 순이는 잠든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은서가 명주 보자기를 놓지 않고 쥐고 있었던 것이 이해가 되었죠.
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보자기로 감싸 바다에 띄웠을 것이고 그 뒤 어딘가에서 자라는 동안 이 아이가 유일하게 간직한 물건이었을 겁니다. 순이는 은서가 잠꼬대의 할만이라고 되뇌이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어딘가 떠밀려가 낯선 이의 손에서 자라다가 이번 태풍에 다시 바다로 쓸려 나온 것이 아닐까. 알 수 없는 일이었죠. 다만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이 기적이었습니다. 제발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마시오. 조자수가 알면 이 아이가 위험합니다. 봉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자리를 잡았지요. 은서를 키운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이제 7살이 되었고 순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죠. 밤이면 은서가 순이의 갈라진 손에 들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할머니 손이 안 아프게요. 에이, 이 손은 원래 이런 손이다. 소금쟁이 손이 곱기를 바라느냐? 순이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은 숨길 수 없었죠. 태수가 떠난 뒤 15년도 더 지나서야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아준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순이에게 묻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저를 키워요? 저는 할머니 핏줄도 아닌데. 순이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말했죠. 핏줄이 뭐가 중한데 네가 내 곁에 있으니 밥이 맛있어. 그것이면 된 거 아니냐? 은서는 그 말을 듣고 순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금 냄새가 났죠. 은서에게 그 냄새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자수가 직접 순이의 판잣집을 찾아왔습니다. 뒤로 건장한 하인 둘을 거느리고 말입니다. 조자수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사람이었죠. 작은 키에 마른 몸이었지만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마을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강씨,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아이를 내 집으로 보내거라. 부엉이를 시킬 사람이 필요하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녀입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손녀? 바다에서 주운 것을 손녀라 하느냐? 내가 밀린 품삯 3달치를 갚든지 아이를 보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조자수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물러서지 않았죠. 사람을 사고 파는 짓은 못합니다. 품삯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조자수는 코웃음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그의 속은 편치 않았죠. 아이의 목에 걸린 은장도를 본 순간부터 조자수의 가슴 속에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염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조자수가 마을 모든 염전에 손을 써서 순이를 고용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죠. 하루아침에 생계가 끊겼습니다. 순이는 갯벌에서 조개를 캐어 장터에 내다 팔며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도 생겼죠. 그런 날이면 순이는 은서에게 자기 몫에 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미는 아까 먹었다. 너 먹어라. 은서는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모르는 척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삼켰지요. 은서는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죠. 대신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갯벌로 나가 조개를 캤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갯벌 진흙 속을 더듬었죠. 손톱 사이에 진흙이 꼈고 손가락 끝이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한번 꼬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조자수에게는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만석. 나이 30 즈음의 건장한 사내였죠. 조자수의 염전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석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었고 조자수의 명이라면 군말 없이 따랐죠.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두려워했습니다. 조자수의 칼과 같은 존재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석은 틈만 나면 순이의 판잣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찍이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곤 했죠. 누군가 눈치채면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순이가 소금 가마니를 나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진 적이 있었죠. 다른 일꾼들은 못 본 척했는데 만석이 달려와 가마니를 들어주었습니다. 순이가 고맙다고 하자 만석은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는데 이상하게도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또 한 번은 순이가 갯벌에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을 때 누군가 순이의 판잣집 문 앞에 약초 보따리를 놓고 갔습니다. 갯벌 일에 좋은 약초만 골라 묶은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죠. 순이는 누가 놓고 갔는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석은 태수였습니다. 15년 전 어머니를 원망하며 이 마을을 떠났던 바로 그 아들. 그 아이가 이름을 바꾸고 조좌수의 오른팔이 되어 돌아와 있었던 것이죠. 집을 나간 태수에게 갈 곳은 없었습니다. 15살 먹은 아이가 아무 연고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읍내에서 지게를 지고 짐을 나르는 것뿐이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소금 거래를 하는 조좌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염전을 빼앗은 조좌수. 태수의 가슴에 불이 붙었지요. 복수를 하겠다. 돈을 벌어 어머니의 빚을 갚겠다. 그 생각 하나로 이를 악물고 조좌수 밑에 들어갔습니다. 이름을 만석으로 바꿨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묵묵히 군말 없이. 조좌수는 이 젊은이의 성실함을 높이 사서 점점 더 큰 일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소금 나르는 일이었죠. 그 다음에는 염전 관리. 그 다음에는 장부 정리. 그러다 어느 날 조좌수가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처리해 줘야겠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빚을 못 갚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 문짝을 뜯어내는 일. 조좌수에게 대든 사람을 골목에서 혼내주는 일. 밀린 소장료를 억지로 뜯어내는 일. 한 발, 두 발 빠져나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죠. 어머니의 빚을 갚으려고 들어온 곳에서. 만석은 또 다른 사람의 어머니에게 빚을 독촉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석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곳에 있어야 어머니를 볼 수 있었으니까 멀리서라도. 만석은 매일 멀리서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갯벌에서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소금을 긁어 모으는 어머니, 새벽마다 조개를 캐러 나가는 어머니, 그리고 어느 날부터 어머니 곁에 작은 아이가 하나 생긴 것을 보았죠. 어머니가 그 아이와 함께 웃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만석의 가슴에 날카로운 것이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한 번도 저렇게 웃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웃어주었는데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었지요. 기억 속의 어머니는 항상 일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거친 손으로 밥상을 차리고 말없이 자신의 반찬을 태수에게 밀어주던 그 모습.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만석은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조좌수는 이미 은장도의 정체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없앴다고 생각한 윤판관의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죠. 조좌수는 만석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저 아이를 처리해라. 흔적을 남기지 말고. 만석의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명을 받았죠.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없앤다는 것은 곧 어머니의 전부를 빼앗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15년 전 자신이 떠났을 때 어머니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에게는 은서가 있었죠. 어머니가 은서와 함께 있을 때 보여주는 표정은 만석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의 속이 뒤틀렸습니다. 질투였는지 죄책감이었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만석 자신도 알 수 없었죠. 한편 은서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관찰력은 보통이 아니었죠. 할머니, 어제부터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 주변을 돌아다녀요. 순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2명이에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씩 지나가는데 한 번도 안 쳐다보는 척하면서 실은 계속 우리 집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신발에 기름 냄새가 나요. 순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름 냄새. 불을 피우기 위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서가 잠든 뒤 순이는 촛불 아래 앉아 은서의 해진 버선을 꿰매고 있었죠. 한 땀 한 땀 바늘을 움직이는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서가 살짝 눈을 떴습니다.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 한숨도 잘 수 없었죠. 촛불에 비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마다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느라 갈라진 손, 자신을 살리느라 태풍 뒤 바닷물에 들어가 동상을 입은 발. 은서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서는 살며시 일어나 순이의 곁으로 기어갔죠. 할머니, 왜 안 자고 그러냐? 나 크면 할머니한테 비단꽃신 사드릴 거야. 할머니 발이 안 아프게 세상에서 제일 고운 거로. 순이는 코끝이 찡해져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래, 기다리마.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오고 있었죠. 만석은 조좌수의 사내둘과 함께 순이의 판잣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내들은 기름단지를 들고 있었죠. 만석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부딪혔죠. 판잣집에 도착했을 때 사내들이 기름을 벽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몇 걸음 뒤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 창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이가 은서의 이불을 여며 주고 있었죠. 거칠지만 한없이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을 보는 순간 만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어린 시절 겨울밤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이불을 여며 주던 그 손길,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없이 그렇게 해주었죠.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그 손끝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석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죠. 불을 붙여라. 옆에 선 사내가 부싯돌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만석이 움직였습니다. 사내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죠. 뭐 하는 짓이야? 만석은 대답 대신 판잣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게, 급하게. 순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사내의 얼굴이 달빛에 비쳤지요. 도망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불이 질러집니다. 순이는 영문을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은서를 끌어안고 뛰쳐나왔습니다. 만석은 사내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순이와 은서를 이끌고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판잣집이 순식간에 불타올랐죠. 순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서와 함께한 모든 것이 타고 있었습니다. 은서에게 지어준 천조각 이불도, 소금 가마니 위에 앉아 글을 읽던 그 자리도 전부. 그러나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서의 손을 꼭 쥔 채 달렸죠. 한참을 달리다 순이가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었죠. 만석이 순이 앞에 등을 돌리며 쪼그려 앉았습니다. 업히세요. 난 괜찮다. 아이를 업어라. 아이는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더 위험합니다. 만석이 순이를 업었습니다. 순이의 몸은 놀라울 만큼 가벼웠죠. 평생 남을 먹여 살리느라 자기 몸은 돌보지 않았던 사람의 무게였습니다. 만석의 어깨에 실린 순이가 문득 만석의 목덜미를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난 흉터, 동그랗게 패인 자국. 순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그것은 태수가 4살 때 화롯불에 대인 흉터였습니다. 순이가 직접 약을 바르고 밤새 울며 간호했던 바로 그 자국이었죠. 세상에 이 흉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입니다. 그때 어린 태수가 울면서 아프다고 말했던 것을 순이는 기억합니다. 순이는 그날 밤 태수를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순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한참 만에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가 태수냐? 내 아들 태수냐? 만석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한참을 서 있던 만석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땅에 이마를 박았죠. 어머니,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밥상에 빈자리를 놓아두며 명절마다 식어가는 밥 한 그릇을 바라보며, 그런데 이 아들은 살아있었고 바로 이 마을에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 한 자의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도 원망도 서운함도 한꺼번에 밀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순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랑 이것이었죠. 살아있으면 됐다. 그것으로 됐다. 살아있으면 됐다. 어머니라는 사람은 결국 그런 사람입니다. 은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하던 아들, 은서의 가슴 속에서 여러 감정이 부딪혔죠. 두려움, 놀라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 할머니가 아들을 되찾았다는 안도였습니다. 봉삼이 합류한 것은 날이 밝을 무렵이었습니다. 조자수는 우리가 죽은 줄 알 것이요. 하지만 오래 속지는 않을 것이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자수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횡령장부를 자기 서재 뒤편 이중벽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치를 압니다. 봉삼이 품에서 노랗게 바른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나도 7년 동안 가지고 있던 것이 있어. 관아 서기 시절 몰래 베껴둔 세금 장부 사본이요. 은서가 은장도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3가지 증거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죠. 때마침 새로 부임한 관찰사가 인근 행궁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4사람은 행궁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틀을 걸어야 하는 길이었지요. 순이의 발은 부르텄고 은서의 집시는 첫째 날 오후에 바닥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봉삼은 이른이 넘은 몸으로 언덕을 넘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만석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3사람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순이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죠. 15년의 세월이 만든 거리를 어떻게 좁혀야 할지 몰랐습니다. 첫째 날 밤 산기슭에서 쉴 때였습니다. 은서가 봉삼의 장부 사본을 빌려 달빛에 비추어 읽고 있었죠. 7살 아이가 세금 장부를 읽는 모습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은서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은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숫자가 안 맞아. 여기. 해마다 같은 달에 같은 액수가 빠지고 있어. 봉삼이 눈을 크게 떴지요. 이 아이가 벌써 그것을 알아보다니.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장부 위에 손가락을 짚어가며 빠져나간 숫자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 밤의 준비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을 만듭니다. 둘째 날 오후 4사람은 마침내 행궁 앞에 도착했습니다. 행궁 앞에는 피난민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태풍 피해를 호소하러 모여든 사람들이었죠. 은서는 그 틈에 서서 행궁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7살 아이의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할머니, 저 징이 격쟁징 맞지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가 징 앞으로 걸어갔죠. 문지기가 가로막았습니다. 꼬마야, 그건 함부로 치는 게 아니다. 물러가거라. 은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징체를 집어들고 힘껏 내리쳤죠. 7살 아이의 힘이었지만 격쟁징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행궁 안까지 울려 퍼졌죠. 행궁이 술렁이었습니다. 관찰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어린아이가 격쟁을 울리다니. 무슨 일이냐? 바로 그때 행궁 안에서 누군가가 뛰쳐나왔습니다. 조자수였습니다. 관찰사에게 인사를 올리러 와 있던 참이었죠. 조자수의 얼굴에 순간 경련이 일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서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었죠. 관찰사 어른, 저 아이는 제 마을에서 쫓겨난 거지의 손녀입니다. 격쟁을 울릴 자격이 없사옵니다.
관찰사가 은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아이야, 말해보거라. 봉삼이 장부 사본을 내밀었고 만석이 무릎을 꿇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횡령의 내역을, 그리고 7년 전 윤판관의 죽음에 대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했죠. 은서는 마지막으로 은장도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의 것이에요. 해평 윤씨 가문에 문양이 새겨져 있다고 봉삼 어르신이 알려주셨어요. 관찰사가 은장도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부 사본과 만석의 증언을 대조했죠. 조자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우 같은 사람이 가만히 당하고 있을 리가 없었죠. 조자수가 관찰사 앞에 무릎을 꿇으며 억울하다는 듯 외쳤습니다. 관찰사 어른,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저 만석이라는 자, 원래 제 밑에서 일하던 놈입니다. 횡령을 한 것은 저 자이옵니다. 장부를 만진 것도 돈을 빼돌린 것도 모두 저자의 짓이옵니다. 제가 눈치채자 원한을 품고 거짓을 꾸며 저를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자중이 술렁이었습니다. 관찰사의 눈이 만석에게로 향했지요. 사실이냐? 네가 그자의 밑에서 장부를 관리했다는 것이? 만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조자수가 기세를 올렸습니다. 보십시오. 장부를 직접 만진 놈이 누굽니까? 저 자가 빼돌린 돈을 제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옵니다. 관찰사의 눈에 의심이 서렸죠. 정황만 놓고 보면 조자수의 말도 앞뒤가 맞았습니다. 장부를 관리한 사람은 만석이었으니까요.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되찾은 아들이 다시 잡혀갈 판이었죠. 순이가 나서려는 순간 은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관찰사 어른,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관찰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은서가 봉삼의 장부 사본을 펼쳐들었습니다. 이 장부를 보시면 해마다 3월과 9월에 같은 액수가 빠져나갑니다. 3월에 쌀 200석에 해당하는 돈, 9월에 소금 300가마니에 해당하는 돈. 은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저울 속임수를 꿰뚫어 보던 그 눈이 이제 7년치 숫자를 읽고 있었죠. 이 돈은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빼돌릴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장부를 쓰는 사람은 숫자를 옮겨 적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돈은 세금을 거두는 단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열을 거두고 관아에는 6만 올린 것이지요. 나머지 넷은 처음부터 장부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자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부를 쓰는 사람이 빼돌렸다면 거둔 열을 장부에 적은 뒤 몰래 넷을 지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장부에는 지우는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6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거둘 때 이미 나머지를 떼어낸 것이에요. 은서가 관찰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일은 장부를 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을에서 세금 징수를 맡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관찰사 어른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려운 말이었죠. 관찰사의 눈이 천천히 조자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조자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린 것이 헛소리를 증거도 없이 어찌 나를 몰아세우느냐?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가 없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르신의 서재 뒤편 이중벽 안에 숨긴 장부는 무엇이옵니까? 그 벽은 어르신과 저만 아는 곳입니다. 어르신 말대로 제가 빼돌린 것이라면 그 장부가 왜 어르신의 서재에 있겠습니까? 조자수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좌중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죠. 관찰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조자수를 당장 체포하라. 그리고 그자의 서재 이중벽을 수색하라. 조자수가 끌려가면서 만석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독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만석은 고개를 들어 그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조자수의 눈을 피하지 않은 것은. 조자수가 끌려간 뒤 마을에는 오랜만에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조자수가 빼앗았던 순이의 염전이 돌아왔고 횡령당한 세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되돌려졌지요.
전에 순이를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이제 장터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순이는 그 인사를 받으면서도 표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원래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은서는 윤판관의 딸로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먼 친척이 은서를 데려가겠다고 찾아왔죠. 이제 명문가의 자제로 돌아가야지. 이런 시골에 있을 아이가 아니지 않소. 은서는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알고 있었지요. 은서가 명문가에서 자라면 글도 배우고 비단 옷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자기 곁에 있으면 갯벌 진흙이 전부라는 것을. 그래서 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꾹 누르고 말했습니다. 가거라, 은서야.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한다.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제 가족이에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순이가 은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소금 냄새가 나는 품이었지요. 은서에게는 세상 어떤 비단보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만석은 한 발 뒤에 서 있었죠. 어머니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만든 거리를 어떻게 좁혀야 할지 몰랐죠. 순이가 고개를 들어 만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을 내밀었죠. 만석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자라서 관아에서 세금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죠.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백성의 재산을 은서가 이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장부에는 오차가 없었죠. 만석은 어머니의 염전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제 40이 넘은 만석의 손에도 어머니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요. 새벽마다 어머니와 함께 갯벌에 나갔습니다. 어느 겨울날 은서가 순이의 염전을 찾았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소금을 만들고 있었죠. 허리는 더 굽었지만 손놀림은 여전했습니다. 은서가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운 비단 꽃신 한 켤레가 들어있었죠. 할머니 이거 신으세요. 제가 어릴 때 약속한 거 기억하시죠?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죠. 촛불 아래서 버선을 꿰매던 그 밤, 은서가 기어와서 비단 꽃신 사드릴 거야 라고 말하던 그 작은 목소리를. 순이는 그래 기다리마 라고 대답했었죠. 그 약속을 은서는 끝내 지킨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염전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갯벌 위를 비추자 소금 결정들이 반짝반짝 빛났지요. 마치 하얀 꽃이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은서가 어린 시절 순이에게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소금은 왜 안 썩어요? 그때 순이가 대답했었죠. 소금은 다른 것을 썩지 않게 지켜주는 거란다. 내가 할미한테 그런 존재야. 순이는 은서와 만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죠.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할머니가 바닷가에서 남의 아이를 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떠났던 아들까지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말이 안 나오면 안부만 물어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15년을 녹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소금 한 알이 됩니다.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 테니 그때도 함께 해주십시오.